겉으로는 엄청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가면 굉장히 파괴적이고 파멸로 이끄는 관계, 소위 나르시시스트입니다. 흡혈귀는 겉으로 볼 땐 되게 멋지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목을 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유혹하는 이유는 내가 뭐 다 가지고 있고 백작이고 뭐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기는 되게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나르시스트는 기본적으로 착취적인 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무대를 만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항상 독자 무대, 나는 무대 밖에 있는 관중일 뿐입니다. 유독 한국인들이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그 개인주의가 좀 많을수록 어떤 면에서 인간관계를 좀 하기가 용이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주의는 내 개인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만나거나 공동체에 있어도 내가 뭔가 주장을 하고 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문제시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집단이 있는 거죠. 근데요, 집단주의 문화가 유독 강한 나라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일본, 중국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나라를 꼽으면 대한민국이 많이 꼽히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영어에 마이 허즈밴드라고 있잖아요. 내 남편, 직역하면 이런 뜻인데 내 남편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좀 드물잖아요. 뭐라 그래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이게 우리라는 게 이게 공동체 개념이거든요. 사실 내 남편이 맞긴 한 건데 우리 애의 아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애 아빠는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쓰리 쿠션을 가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런 공동체 문화, 집단주의 문화가 어떤 면에서는 사람 사이의 연결성, 또 한국인은 어떤 면에서는 정도 있고 인간관계를 굉장히 고려하는 그런 또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집단, 관계를 고려하느라고 내 욕구와 내 감정,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그만큼 어려워할 수 있죠. 모두가 예 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 내가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뭔가 그 사람들이 다 예라고 하니까 나도 그냥 예로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어떤 경향성이 인간관계에서 내 욕구나 내 감정, 내 생각을 자꾸 못 말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버겁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한국 사회의 체면 문화가 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보면은 뭐 어느 문화권이나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좀 유독 이 결혼이라는 게 둘만의 어떤 의식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 가족인지를 좀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보여지는 쇼맨십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많고 이 정도 드레스와 이 정도 스튜디오야 이 정도의 어떤 뭐 결혼식 웨딩홀은 있어야 된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는 몇 명이 오는 거냐. 사람이 지금 저기 고모가 있었을 때는 저기 350명이 왔는데 우리 집은 한 500명은 와야 될 것 같은데 200명 나누면 어떡하지? 이런 게 우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토대들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외부적인 시선이라든지 외부적인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하다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세대에서는 그런 거 거의 없었을 텐데 예전 세대 분들은 오줌을 싸면 소금을 얻어오라고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소금을 얻으러 가면은 지금으로 아동 학대인데 소금을 주면서 쌀이 빗자루로 막 때리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사실 이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도 좀 잔존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부끄러움이라는 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속감정 중에서 가장 아프고 깊이 있는 감정이거든요. 수치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험하기가 되게 힘든 건데 그걸 외부에서 막 던져줘요. 너 그렇게 하는 거 창피한 줄 알아. 분위기 파악 좀 해. 부끄러운 주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체면이라고 하는 것을 더 드높이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생각이나 욕구를 좀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 관계가 되게 어려운 게 어떤 면에서는 또 수직적인 부분도 크잖아요. 대한민국에 보면은. 그래서 야 친구처럼 대. 그랬다가 친구처럼 되면 내가 친구니?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친구처럼 대하라고 해서 친구를 대했는데 내가 친구니? 그러고 뭐 또 며느리 보고 야 이제부터 넌 딸이다. 근데 우리 딸은 나는 부모님한테 침대에 누워가지고 좀 뭐 갖다 달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님 저도 좀 여기다 갖다 주세요.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날쌘 소리가 올라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중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친구가 아니면 친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닌데 친구처럼 대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친구처럼 되었는데 친구 안에서 수직적인 것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마지막은 지나치게 경쟁적인 분위기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
친구를 친구로 여기기가 되게 힘든 문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되게 잘하잖아요. 그럼 나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혼나요. 너 맨날 그 어울려 다니는 걔 지민이는 이번에 또 100점 맞았대더라. 너는 재시험이야, 재시험. 약간 이렇게 가면은 이 지민이가 막 내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면요. 나하고 취업 어떤 면에서 경쟁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정한 친구를 만날 기회가 되게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쟁적인 문화 역시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경쟁적인 문화는 왜 생겨났나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되게 생존 자체가 위태로웠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어떤 기억 속에는 생존이라고 하는 거, 또 어떤 면에서는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영위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지난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을 즐긴다, 삶에서 내 것을 조금 내가 챙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본다, 이런 게 되게 생경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 세대는 더 그랬고요. 막 그 당시에 분들은 거의 뭐 전쟁과 함께 살아셨던 분들도 계시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굶느냐 뭐 먹느냐 그것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빠른 급속도의 어떤 성장 속에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는 조급함, 또 경쟁심, 또 생존해야 되는 어떤 갈구,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을 좀 여유롭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3만 불이라고 하는 어떤 시대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좀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3만 불 되기 이전부터 3만 불이 넘었던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근방에 있었던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태리 같은 그런 좋은 국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국가에 우리나라들이 올라선 건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나라들이 갑자기 막 5만 불, 6만 불, 10만 불 이렇게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었던, 지금 우리가 자는 시간 줄여서 뭘 해서 더 올라가서 성장 스토리, 더 큰 파이를 우리가 먹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경제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뭐 부동산이 됐든 경제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갑자기 2배 오르고 3배 오르고 4배 오르고 이런 부분은 좀 이제부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느 정도의 저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요소들이 필요하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삶을 관조하고 삶을 좀 즐기고 주변 사람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충분히 좀 사랑할 수 있는 토대가 우리 사회에 정말 문화로 확산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피해야 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건 겉으로 볼 땐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가식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 너무 전략적으로 만나는 거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람하고 만날 때 이 사람하고 내가 만나면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지? 얼마나 이익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나거나, 아니면 뭐 저 사람의 마음을 뭐 훔치고 싶다면 뭘 이런 걸 해라, 뭐 이런 식의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거, 물론 시너지도 있겠지만 내가 좋은 걸 다 가지면 그분은 손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너무 전략적으로 가르는 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되게 겉으로는 친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되게 질투와 시기로 가득한 거, 어떤 면에서는 말은 되게 립서비스는 되게 잘하는데 그 안에서 진실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관계고, 그런 관계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많이 만나봐야 그냥 헛헛한 마음이 되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겉으로는 엄청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가면 굉장히 파괴적이고 파멸로 이끄는 관계, 소위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사실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는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훌륭하고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막 되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근데요, 우리가 흡혈귀는 겉으로 볼 땐 되게 멋지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목을 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유혹하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뭐 다 가지고 있고 백작이고 뭐 아무것도 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오면 자기는 되게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르시스트는 기본적으로 착취적인 그런 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무대를 만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항상 독자 무대. 그럼 나는요? 나는 무대 밖에 있는 관중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대에 좀 올라오려고 그러면, 왜 우리가 콘서트장에서 어떤 분이 관객이 올라오면 막 끌어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독자 무대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분하고 친구가 되기도 힘들고 같이 시너지를 내기도 힘들고 같이 있으면 자꾸 핏발리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노력이 너무나 아쉬워서 손절도 못하고 계속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빨리 어떤 면에서는 조금 나가는 것이 그나마 덜 손해를 겪을 수 있는 경우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사실 이게 정도의 문제긴 한데 좀 유독 심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내 마음 건강에 되게 좀 해로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그냥 자기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땠고 저랬고 막 자기 좋았던 얘기, 자기 힘들었던 얘기. 나한테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나도 뭔 얘기를 하려고 막 그건 그래서 그리고 자기 얘기를 또 해요. 이러면 뭔가 나는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근데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의 사정을 좀 봐주는 분도 아닙니다. 또 자기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서 막 얘기했다가 그게 끝나면 갑자기 연락이 두절돼 버리는. 그러니까 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나한테 필요하니까 그건 네가 좀 해줘. 야, 나한테 필요하니까 좀 네가 좀 와봐. 야, 내가 되게 힘든 일이니까 넌 좀 들어봐. 약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 한두 번이지.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내가 되게 지칠 수 있으니까 이런 관계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은 뭐 손절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관계들로부터 조금은 멀어지시고 또 더 좋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구축해 나가는 거, 그것이 오히려 관계에 좀 더 유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불편한 관계를 끊어내는 쉬운 방법이 있나요? 요즘에 손절에 대한 영상들은 많으니까 제가 다른 포인트에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해요. 사람이 보이잖아요. 사람을 볼 수 있고 사람을 직관할 수 있는 눈이 생기면 그 사람의 패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안 엮일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한다는 건 이미 엮인 거를 손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사실은 아예 손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아예 안 엮이면 손절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분하고 엮이게 되는 이유가 뭘 같이 해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트니스 센터를 같이 다니자 그러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같이 갔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애초부터 안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친구하고 내가 피트니스 센터를 끊는다. 그럼 내가 이미 알고 갔기 때문에 훨씬 더 대처할 수 있는 요소가 클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손절보다 더 큰 것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손절이라는 게 주식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종목을 이제 살 때 그 종목을 내가 잘 알아야 거기서부터 내가 오히려 익절할 수도 있는 거지만 손절이 생겨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그만큼 더 중요할 수 있다. 사람을 직관할 수 있는 그런 눈, 시각, 태도 이런 부분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인생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저는요, 삶에서는 두 가지 빛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빛은 나의 이상향. 우리가 태양을 보면서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고 본받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배우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 어떤 면에서는 롤모델이죠.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거인의 어깨에 올라탈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뭐 칼 융에게 의미하자면 칼 융에게는 임마누엘 칸트일 수 있고요. 베토벤에게는 모차르트일 수 있고요. 워렌 버핏에게는 벤자민 그레엄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따를 만한 사람, 내가 어떤 면에서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좀 본받고 싶은 사람, 그런 빛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 안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석, 그 빛을 발견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작은 가능성, 내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나의 작은 몸짓, 나의 작은 가능성을 발견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너는 너하고 있으면 진짜 답답해 죽겠어. 도대체 너는 네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야, 너는 정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다? 너 그거 알아? 경청이 진짜 엄청난 힘인데 너 그런 능력 알고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네 얘기 좀 하지만 네 얘기 좀. 야, 지금 딱 보니까 나르시스트가 너야. 넌 너 말만 하니? 그게 아니라 야, 너 그거 알아? 너 말할 때 눈매가 달라. 너 진짜 전달력에 있어서는 진짜 어떤 면에서는 어느 경지에 올라간 것 같아. 그 사람에 있는 작은 빛을 발견해 줄 수 있는 사람, 상호적으로 있다면 상당히 저는 좋은 부분이라 생각해요. 내가 믿고 좀 배우고 싶은 하나의 빛인 사람,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빛을 발견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저는 두 가지 빛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교수님만의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사실요, 제가 다른 재능이 별로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다른 재능이 별로 없고 제가 그나마 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인간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고요. 또 그 사람들의 관계 덕분에 제가
뭐 작더라도 어떤 부분을 할 수 있고 어느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어떤 다른 유튜브에서도 인간관계는 바다이고 인간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기회이고 모든 기회는 인간관계에서부터 온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썼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인간을 이용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진정으로 그렇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호흡하는 그 순간부터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고 우리가 앞으로의 일생 속에서도 계속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내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도울 수 있는 토대.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얻는 굉장히 좋은 지혜의 어떤 터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